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채택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을 매주 이 시간에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토론에서 다뤄지는 질문들은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선정했고 후보 측에는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는요, 4년간 추진해온 그림들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니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 후보님. 최근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괜찮고요. 가해자분하고도 서로 미안하다고 잘 화해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서로 미안해하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시는 건데요. 사실 4년 전부터 재선에는 도전할 거다 이런 시선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재선에 도전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제주를 위한 일, 그게 아직 완성은 물론 마무리가 안 돼 있고요. 특히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주로 제주의 잘못된 성장, 예를 들어서 중국 자본 위주라든지 난개발, 부동산 투기, 또 이 성장의 과실들을 이권 개입이라든지 공직사회의 부패로 잘못 배분되는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 또 성장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죠. 공항, 쓰레기, 네. 대중교통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설거지하느라고 이제 판은 열심히 짰는데 목적은 결국 도민을 위한 성장의 열매를 어떻게 도민들에게 돌림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제주도를 만들 건가. 네. 여기까지를 해야 사실 중간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완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못했다. 이걸 마무리할 기회를 주십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사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저는 원희룡은 밥상 차릴 사람이다. 밥상 차릴 사람.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이른바 밥상론에 대해서는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4년 동안 부엌 살림 맡아가지고 설거지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큰 설거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잔 설거지 좀 남았습니다만 이제는 밥상 차릴 때가 됐고 밥상 차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철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유권자를 대표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저희 토론회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3분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4분이 패널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다운 섬, 제주다움을 이야기하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안에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 유서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대중들이 생각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한 키워드를 들을 차례인데요. 그 전에
아까 그 후보가 밥상 차릴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재선에 도전하신 만큼 이제 설거지하느라 바빴으니까 밥상 차릴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기 중에 또 새로 만들어진 설거지거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상 차릴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밥상 차릴 준비가 잘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잘 돼 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설거지만 4년 동안 하면 사실은 다른 데 같으면 집에서 쫓겨날 게 아닌가, 설거지만 하다 보면 너무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4년 전에 사실은 도민을 위한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주관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던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참고해서 시행착오는 겸허한 마음으로 다 고치겠습니다. 후보의 반론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생각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들께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키워드인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키워드는요. 원희룡은 보수주의자이다입니다. 보수주의자. 하긴 뭐 보수 정당에 계속 계시긴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네, 먼저 그 패널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한 그 중앙 월간지와 지난달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기자가 원희룡 후보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월 보수 전패 위기 속에서 유일한 범보수의 기대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원 후보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보수 정당의 중심에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이셨고요. 예, 당 사무총장까지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덕성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 정권 11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운동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난개발을 이야기하시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주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약간 차출돼서 제주도의 도지사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촛불혁명의 과제 속에서 제주의 새로운 개혁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연 이런 이제 보수 정부의 책임을 갖고 있으신 분이 과연 제주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답을 하면 되는 말씀하셔도 거죠? 됩니다. 사실 정당 정치 구조 속에서 정당에 속해 있을 때 그로 인한 집단적인 책임을 벗어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또 그것을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정당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공동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한나라당 2000년에 고민하면서 들어갈 때도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 성장과 어떤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뤘던 현대사의 성취, 이 부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독재의 문제,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을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서 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기득권의 어떤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수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깨야 되고,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보수의 긍정적인 가치라는 것은 어떤 지나친 이상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주의적이고 나약하고 어떤 현실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도 있지만 이루어왔던 성취들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인해서 어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공과가 있을 때 어떤 근본주의 내지는 선과 악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과오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상대주의적이고 포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보수가 양날개 중에 한 축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살려나가면서 대신 보수가 정말 진보의 가치도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그 보수 정당 내에서 제 위치는 뭐 소위 뭐 남원종이라고 얘기됩니다만은 진보주의적 보수라고 할 수 있고, 그때까지의 보수를 보다 진보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리고 자기 혁신을 끌고 가기 위한 소장파로서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제 당론을 나름대로 조율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당청의 어떤 그 조율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박근혜 정부 때 제주도지사 공천을 받아서 온 건 맞지만 그때 사실 그 내부의 시각들은 결국은 원희룡을 중앙정치에서 밀어내는구나 이런 시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집단적 책임이 있는데 과연 뭐 혼자 개혁적인 척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지금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그런 당의 울타리 보수와 진보라는 과거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도민만 바라보고 제주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중심으로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손잡고 누구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초당적으로 제주에서 민생과 통합의 정치를 이뤄나가겠다. 그걸 통해서 원희룡의 정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께서는 좀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중도 보수 그리고 또 실용주의 타협이라는 핵심 가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중앙 정치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주의 4년 동안의 도정을 추진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좀 다른 모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핵심적인 어떤 가치로 말씀하셨던 상생이라든지 협치가 뒤돌아보면 과연 이게 통했을까? 뭐랄까요? 이게 실패했던 부분도 상당히 크다. 그것은 저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순수한 보수주의자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란이 됐던 4.3에 관련된 법 문제 추진에 있어서도 후보께서 크게 역할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주의에 대변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면 네. 협치 내지는 상생의 기조가 과연 성공했냐. 네. 그리고 이때 4.3에서는 좀 보수주의적인 가치. 중도 보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타협 이런 저는 걸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중도라는 좀 전에 말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제가 아까 중도라는 표현은 예. 그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적 보수 또는 진보주의적 예. 그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보수라는 말씀을 드려요. 굳이 진보와 보수를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예. 하는 거지. 예.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사실 협치라는 나름대로는 큰 포부, 큰 어떤 이 정치적인 가치를 들고 사실은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들어서 보면 미숙했던 점이 많고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준 부분도 있고 저도 좌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잘 돌이켜 봐서 제주의 실정도 알고 서로의 세력들과 인간관계들이 어떻게 얽혔는지 이제는 대충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널리 의견을 구해서 좀 더 우리 제주의 실태에 맞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협치와 상생의 이 길을 한번 제가 이 정당과 진영도 떠난 입장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한나라당 뭐 우선 당론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4.3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사위원회로 가려고 할 때 이제 당론으로 제 그냥 목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령제에 참석 안 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횟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주도지사로서 취임해서 어떤 우리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4.3에 대한 어떤 이 한 맺힌 그 수건을 해결해서 결국 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는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소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그동안 주원정치 계속 하셨고 정당정치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 과연 이제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맞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중앙정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소속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과정을 또 보면 과연 이제 뭐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과의 이념적 차이라기보다는
선거와 관련돼서 합당보다는 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좀 제주도에서 이제 보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니까 선거 전략상 무소속으로 나온 거 아니냐, 언젠가는 다시 보수 정치로 회귀하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그리고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결국 박근혜를 끝까지 옹호하려는 그런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 반대하면서 탈당한 과정은 많은 도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바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랑 뭐 큰 그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뭐죠? 국민의당인가? 이렇게 이제 합당을 하면서 그런 정치 질서가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합류를 해서 그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집단적 책임으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책임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저를 분리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탈당하는 게 자랑일 수는 더더욱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정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구조인데 무소속이라는 게 과연 이 정당이라는 어떤 뒷받침 또 개인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결국 숙제로 계속 남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결국 제주 도민을 위한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왜냐하면 당과 당이 앞으로 뭐 선거를 두고 총선, 대선 다가오면서 계속 부닥칠 텐데 그로 인한 정당 정치의 충돌과 정쟁이 저 제주도지사로서의 직무에 영향을 주고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줄 수가 있다.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피해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고 새 길을 개척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당으로 복귀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제주도의 일에 집중해서 완성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일을 다 맞춰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야 이제 중앙정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만들면 만들지 기존 정당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일은 없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뭐 인터뷰인가요? 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민주당 쪽에서 자꾸 저보고 들어오래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네. 자꾸 받아준답니까? 민주당 쪽에서? 모르죠. 먼저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특히 그 선배들 층에 굉장히 친한 분들이 공식적인 많아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네. 이 자리에서 이름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수의 많은 분들 비중 있는 분들이 원지사,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근본 정치 질서가 바뀌고 있고 지금 보수 야당들은 결국 끝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과 어떤 중도 세력들이 앞으로 분화되면서 정치 질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또 개혁적 보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 크게 생각해라. 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경선하는 것도 생각해. 그래서 네. 덕담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심각하게 네, 얘기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럴 네.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혹시나 뭐 본인의 선택이실 테니까. 글쎄 생각해 봅시다. 뭐 아쉽지만 키워드 토크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질문을 듣고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청년 공약 많이 강조하시니까요. 처음 수서 청년 대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제 공약을 계속 1호, 2호, 3호 계속 발표하고 계신데 청년 공약을 청년 공약을 또 1호, 2호, 3호 내리 연달아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1호 공약을 보면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공약으로 공무원은 2,500명, 그다음에 뭐 지방 공기업이라던가 뭐 출자 출연 기간에 3,500명,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 4,000명 뭐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뭐 지방 공기업이라던가 뭐 공무원 숫자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기 내 2배 이상을 그것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임기 이후에도 채용된 공무원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뭐 임기 끝나고도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 일자리 숫자는 늘어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느냐. 만약에 10,000명으로 치면 2,500 연봉 평균 잡아서 2,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500억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새로운 자주재원 창출을 1,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민간을 키워야지 그러면 또 공무원 천국을 만들 거냐. 이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원 문제는 결국 우리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 차입 채무 4천억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고요. 현재 5조 원을 돌파하고 저희가 재정 추계를 해봤을 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에는 이 부분이 꾸준한 견조한 상승 추세를 갈 거다. 물론 급작스러운 건 꺾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땅값 올라서 지금 재정이 늘어난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앞으로 하향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역외, 지역외에 있는 자동차들이 제주도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선박 특구를 제도를 가져온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재원을 늘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간 1,500억 정도의 물론 4년 뒤에 1,500억이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4년간 1년에 600억씩 늘려가고 4년 뒤에 1,500억이 늘어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무리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자주재원 부분은 현재의 예를 들어서 삼다수, 그다음 풍력, 태양광, 그리고 토지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화하는 부분, 카지노 면세점의 이익을 공공화하는 부분, 앞으로 뭐 경마공원, 그다음 앞으로 뭐 친환경 케이블카 이렇게 된다든지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4년 뒤에 신자주재원 1,000억 원 정도는 그 정도는 당연히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서 이걸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그다음 왜 공무원 천국으로 만드느냐? 저희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큰 민간 기업이 없고요. 전부 95% 이상이 10인 이하 또는 5인 이하의 자영업자들이에요. 자기 월급도 벌기 힘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공공 분야에서 저희는 민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들을 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공무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현재 정리해 주시죠. 네, 간호사 인력을 300명 키우는데 절반이 육지로 가버립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 처우 개선 수당을 주고요. 야간 근무, 3교대 야간 근무 간호사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이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복지사를 우리 주민센터, 대학교, 그다음 서민 임대 아파트 이런 데다가 상설 배치를 해가지고 원스톱 복지 종합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주도가 앞으로 공공의 기능을 확대하고 또 민간 기업들을 우리가 직업 훈련을 통해서 민간에게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이런 쪽에다가 주로 인력들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네. 공공과 민간을 함께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배치한 거다. 이어서 짧게 좀 여쭤보면 첫 번째 아쉬운 것은 저희 같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게 아쉽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국가의 간섭을 없이 쓸 수 있는 도청의 자주 재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 1년에 해봐야 3천, 4천억 정도 규모인데 거기서 반을 뚝 떼다가 써버리면 다른 분야 예산들은 또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또 우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재원 자체만을 독립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예. 저희가 아무튼 그 청년 부분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제주의 인재들을 키우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이게 민간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서 다시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된다고 봤고요. 이거를 그동안에는 그냥 말로만 이게 나열을 했었는데 이걸 공공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극제를 주고 이 사이클을 돌려보자. 작동을 시켜보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무엇이 과연 민간의 어떤 자발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우리 협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쟁점이 좀 이제 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공직 사회가 1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랑 다 합쳐서 이게 4년 내에 2배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500억 정도 소요되실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공기업이 한 3,5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서 공기업이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야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인건비만 주면 되는 문제냐. 새로운 사업을 벌려야 되고 그 사업비까지 다 투입되려고 하면 자주 재원 정도의 2,500 정도로는 이제 소모가 훨씬 더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 제주도에 지금 그 실업자 숫자가 한 9,000명이라고 지금 통계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 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이제 민간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그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제 1호 고향이 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제주도 GRDP를 12조에서 25조로 만들겠다, 2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1년 만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철회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구호는 상당히 크고 실현되면 되게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을 놓고 보면 지난번에 이제 GRDP 25조와 비슷한 경로로 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GRDP 25조라는 것은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을 7%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 짰던 건데요. 사실은 6%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6%, 5%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취임해서 보니까 성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오히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들어간 거고요. 네. 만약에 성장률만 집착을 했다면 중국 자본 더 유치하고, 그다음 뭐 대규모 그 부동산 개발하고, 그다음 뭐 공항이든 항만이든 이거 막 서두르고 이러면 성장률 자체를 맞추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야, 이 25조 맞는다고 해서 왜 한 번 넣느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가 우리 성장의 내용, 목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야, 10,000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자, 이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지금 그 공약을 내놓은 다음에 각계 분야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금 12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자기 애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저녁 7시에 근무가 끝나는데 자기 애들은 엄마 기다리면서 지금 남의 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린이집 교사들이 8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면 600명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분야를 정상화하는 데만도 준공무원 내지는 공공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건 공공 일자리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 우리 내부 토론하다 보니까 10,000명이 작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인력 배치의 테이블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 내용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뭐 그 GRDP 또 우리 경제 성장 뭐 다 연관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그게 넓게 보면 우리 제주의 환경 가치, 개발 가치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전에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지난 4년 원도정에서 줄기차게 우리 도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주 미래 비전 용역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으로 수렴된 핵심 가치, 청정과 공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설거지론을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설거지를 잘 남긴 부분,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 후보 스스로가 또 설거지 할 거리를 많이 만드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2015년도 이미 개발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 사업인데 그것도 개발 면적이 267만 평방미터에서 367만 평방미터인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면적. 그리고 또 한라산 국립공원에 근접해서 개발되는 면적의 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의 없이 그냥 과거 개발 사업자가 취득했던 환경 영향 평가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뭐 심지어는 지하수 문제까지 그냥 유효한 거를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면 청정과 공정에 대한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 제도적인 보완, 지사 의견이 반영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이 철학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하나가 그때 당시 2016년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창조경제 우수 사례 보고에서 원지사께서 스스로가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는
굉장히 우수한 개발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라관광단지를 굉장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의 문제, 지하수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청정과 공정에 대한 의지, 공존에 대한 의지와 말씀하셨던 개발 환경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 난개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설거지를 잘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에 좀 모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특히 두 번째 질문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왔으니까요. 당시 그 청와대의 회의는 뭐였냐면 그 지역의 고용 우수 사례, 당시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하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그 안에 청와대 보고 자료에 우리 도에서 만든 자료에 있는 건 뭐냐면 신화역사공원이 투자 자체가 모범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전 도정에서 허가가 나버린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조건을 달았죠. 도민을 80% 고용해라. 최고위직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에게 50% 이상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재들은 제주도에 인재가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인력을 모두 제주도의 대학교들, 취업훈련기관들하고 연합해서 자체 인력 양성을 해라.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제시해라.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걸고 저희가 나중에 수정된 그 허가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60명씩 2번씩이나 싱가포르로 우리가 해외 취업 연수를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모범 사례다라고 보고를 했던 거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제주도에 앞으로 있는 모든 투자 사업에 적용하겠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투자 사업 자체라든지 오라 관광단지 투자가 모범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등장하지도 않고 전역은 별개의 주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6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 회의에서 오라 단지라는 것 자체가 언급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고가 오라 단지 됐는데.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앞으로의 투자 사업에도 신화역사공원에서 일단 80% 고용, 50% 이상 용역, 그다음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그다음 지역에 대한 수익 환원 이 체계를 다 적용시키겠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오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90%를 지금 업자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 고용, 그러니까 이 투자와 지역의 일자리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모범 사례로 청와대에서 제주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거지 신화역사라든지 오라 투자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라고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발 자체에 대한 논쟁이 한참 붙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라고 한 얘기는 인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그건 전혀 익힐 수가 아니고요. 그건 오라가 됐든 그때 당시에 아무튼 현재 그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오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 대한 어떤 투자도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 경제와의 선순환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전제로 달지 이게 없는 투자는 아예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받아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과연 설거지를 제대로 했냐. 제가 2014년에 도지사로 취임하고 보니까 중국 자본 투자 사업이 24건 그리고 투자가 한 16조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버린 거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은 제가 당시 전임 지사님한테 당선자로서 만나서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허가하지 마시고 내가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 시민사회에서 도민사회에서 반대가 많으니 7월 달에 내가 취임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바로 전격적으로 둘 다 허가를 해버렸어요. 사실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드림타워, 예. 56층, 네. 신화역사. 근데 신화역사는 그 허가를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임한 다음에 하자를 발견해서 다시 보완 명령을 내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80% 이런 조건을 달아서 새롭게 정정 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걸 나가버렸고 그 다음 이제 저한테 허가를 할지 말지가 순수하게 남겨진 게 상가리, 송악산, 부영, 그다음 차이나 비욘드 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 이것 중에 진행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설거지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 오라.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의회를 통과한 그 신화련입니까? 네, 금수산. 예. 한 그 정도가 그때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거지를 어떻게 할 건가?
대해서는 하나는 자본 검증, 그리고 뭐 저 헬스케어 타운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론화 이렇게 붙여서 저 나름대로 참 고심을 하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거지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오라에 대해서 부연 설명만 하면 야 2015년에 취소된 걸 왜 또 허가했냐 하는데, 그거는 들어가 보면 그 오라 관광단지의 부지는 이미 그 중국 자본이 다 매입한 상태인데, 과거에 그 오름 글로벌인가 하는 그 원래의 토지주들과 분쟁 때문에 투자자마다 계속 극동건설도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이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20여 년간 이게 법적 분쟁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하면서 이걸 제대로 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법적 분쟁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인가를 취소하고 새롭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심의가 유효하냐 아니냐를 저희가 일일이 다 유권 해석을 받아와 가지고 결국 진행되는 거지, 이거를 업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한 걸 우리가 또 허가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라 관광단지는 과연 그게 환경적인 영향 또는 이 제주의 지금 현재의 도시구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역경제와의 관계에서 과연 자본이 충실하고 이게 먹튀 또는 지역 상권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정은 최종 판단을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설거지론의 미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겁니다. 이제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영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자본에 대한 검증, 또 수기형 논의를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게 절차상이 앞뒤가 뒤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도지사가 개입할 절차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은 각종 심의위원회나 의회의 동의까지 받은 다음에 최종 행정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거든요. 자본 검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본 검증도 원래는 사실은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그때 사실은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전임 도정에서 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신청서를 내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도청이 판단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교통평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로 위원회로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절차를 그냥 가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왕적 도지사인데 뭐 무슨 위원회 핑계를 대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자본검증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거고요. 공론화도 우리 행정에서 최종을 가부간에 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제도나 절차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튼 이걸 외면할 수 없으니까 개입해 주시죠. 들어간 것이다. 예,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거리 새로 만든 건 전혀 없다.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강하게 항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까요? 네, 제1공원 관련된 네.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절차적 타당성, 그다음에 입지의 타당성, 사업성 타당성까지 모든 것들이 다시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이제 도민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전 타당성을 제조사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기존의 조사가 아무래도 도민사회나 전문가들 사이에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조사도 어차피 또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조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것들 또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공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도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이죠.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김경빈 씨도 어떻게 보면 갈등 반대자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현재 국토부에서 일단 원래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증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옛날에 개입했던 회사가 또 발주가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취소가 돼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답니다. 교통부가. 끝나고 나서 뭐 9월 달에 발주할지 10월 달에 발주할지 이게 한 몇 개월 늦어져 있는 그게 현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반대 의견 또는 찬성 의견 또는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도민 검증단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도민들이 논의를 해서 보다 좀 좁혀진 안으로 모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그 말씀하신 입장은 사전 그 제조사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중간에 도민의 이제 공론화와 검증 단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실 의향을 좀 있으신 건가요? 우리 김종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사업입니다. 도가 추진하고 말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검증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우리 제주 도민들이 어떻게 갈지를 그때는 결정해서 가자라는 거지 그거를 뭐 사업을 도지사가 강행하고 추진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지금 그 재검증 용역 자체도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 그 재검증 용역 결과가 뭐 무슨 뭐 오름절취 뭐 동굴 훼손 아니면 용역 자체가 뭔가 정보를 왜곡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전체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기술적으로나 견해 차이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놓고 도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공론화라는 걸 통해서 도민들이 반대 의견이든 찬성이든 의견이든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도청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차라리 지자가 되시면 국토부에다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국토부에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토부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재검증 용역 과정에서도 도민들 각각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단, 도민검증단 거기다 참여시켜라. 왜냐하면 자꾸 전문가들끼리만 했다라는 불신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전문가들끼리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견도 나는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용역에도 도민들을 최대한 참석 또는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미 요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진행될 거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로서 우리 도민들의 현재 정말 계란 던지고 계란 맞아야 되는 그리고 서로 미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서로 끌어안고 서로 가까이 다가서는 게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뭐 다 맞는 말씀인데 끌어안고 상생하고 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공감한 부분이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4년간의 이 갈등 구조가 표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 그걸 또 포용력 있게 또 수용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돌아보면 이 공항, 제2공항이라는 것은 국가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의 중재자 역할 아니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뭐 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반대측에서는 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협치와 상생이 참 실패했다라고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제 모 언론에서 도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의 의견은 60% 이상이 아니고 60% 조금 넘죠. 도민 의견은 현 공항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루트를 법 체계의 문제를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께서 이제 그것들을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좀 더 표출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소통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걸 결국 소통의 문제로 이걸 확장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두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해서 사실은 그 인수를 받은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20년 수건 사업이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이게 전부 국토부가 제주공항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도민들은 이걸 역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들까지 전부 공항 유치. 이게 공약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도민들 절대 다수의 수건이구나라고 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밑 작업들과 발로 뛰어 작업들 했습니다. 이건 내가 모든 걸 걸고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막상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공항의 수요에 대한 걸 다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막상 이 결정이 됐을 때 국토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미리 입지나 이런 걸 알려줄까?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 친척이라도 그 근처에 땅이 있으면 새로 생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항 입지가 발표되는 순간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이제 설명회 발표되는 날 바로 제가 성산의 마을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첫날은 그냥 원만하게 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부터 하는 설명회는 전부 원천 봉쇄였고 전부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사실 숱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만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몰래 와서 공작하느냐.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성산 이제 읍사무소에다가 소통본부인가? 그걸 상주시켜가지고 서귀포시청, 제주시, 그다음 국토부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 부분들 연결 체계를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궁금사항을 풀어라 해서 했는데 물론 이걸로 다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명회 할 때마다 그 단상 다 점거하고 그리고 제가 오면은 아예 입장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 도지사는 소통을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약간의 항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가 제2공항을 지금 제주공항 확장을 원한다. 뭐 여론조사가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국토부의 그 용역 조사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지금 그 확충안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는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그 몇 년간 진짜 수억의 비용을 들여서 검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공유한 상태에서 저는 공론을 하더라도 하자라는 거죠. 지금 와서 정리 바랍니다. 그런 안의 기초도 검토 안 한 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동안 그 용역 과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했던 과정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현실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도지사 혼자 떠들고 다니면 도지사는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촘촘한 소통 채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지 그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도민검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요구를 하든지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고민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강 대표님. 그 새로운 밥상을 차리려면 그 밥상을 누가 차리는가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도지사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희룡 도정 4년 전에 되게 중요했던 게 인사정책인데 아쉽게도 새로운 종교라고까지 평가되는 송일교라는 인사정책의 참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반론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어가지고 어쨌든 아까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서약서까지 받으면서 도지사가 되면 측근 인사는 없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측근들의 일자리만 늘려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조금 반론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시행착오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을 하면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30년 이상을 외지에 나가 있었고 또 중앙정치만 한 12년 넘게 하다가 도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사람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저와 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중앙 정치를 하면서 저와 호흡을 맞췄던 저의 철학도 알고 저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아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사실 일하기 편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송일교라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왔을 때 나름대로 저를 제주도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과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에 특히 첫 1년은 좀 의존했던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차없는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 아까 뭐 청년 일자리 하면서 왜 외부 인재들 내지는 측근들을 쓰느냐 하는데 이 부분도 뭐 일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도민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해서. 비친다면 저는 예.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서울 출신 또는 특정 집단에 의존한 어떤 인재 추천 그리고 제 측근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이 다 자기도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측근들이 가서 차지하고 있는 일은 이기 때는 전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조배죽이라는 또 단어를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그 말의 뜻은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최소한 우금민 관련된 분들은 없겠다고 인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조배죽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것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고 프레임적으로도 조배죽의 마인드를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때 도지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배죽 건배를 하고 조배죽이라는 그걸로 이권이나 인사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영원히 제주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 출신이 기자인데 취재를 좀 해봤더니 원희룡 캠프 현재에도 사실상 말씀하셨던 조배죽의 핵심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제3자가 보기에는 조배죽 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후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발언이 있으시면은 저는 어떤 사람도 과거에서 철저히 결별하고 손을 씻으면 저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멤버들을 주시고 만약에 제가 혹시 못 살폈던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못 살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조배죽이었으나 반성문을 썼기 때문에 캠프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있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건데. 예. 아니 뭐 김정일, 김정은도 과거의 잘못을 또 다 고치면은 다 포용하겠다 그러면서 조배죽이라는 것은 저는 절대적인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조배죽이라는 현상은 그리고 그거에 진원이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는 역사 속에서 결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현상의 핵심이 과거의 제주형 삼김 정치인데요. 그게 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 전직 지사가 공통을 갖고 있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다른 축과는 이런 도민적 시선도 있거든요. 저는 삼김이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억울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 공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번에 조배죽을 얘기하는 이유는 특정 후보가 이제 전임 지사와 그 측근들이 지금 온갖 그 분야들, 과거에 자기들의 표 기반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건설, 그 다음 모든 이권의 과거에 고기 맛을 봤던 분들이 여기 다 몰려있는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정말 썩은 과거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경종을 울리고 이번 선거의 대립구도는 이거다라고 각을 잡은 거지. 이미 소위 뭐 삼김이라고 하는 전임 지사님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했고 장단점과 공간은 있겠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자 후배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원로로서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왜 굳이 그 명예를 훼손하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과거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배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개입에서 손을 떼시면 그 순간부터 편안해지십니다. 네. 이번에는 SNS에서 받은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SNS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청 부근에서 중국인들이 도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도내에서 일어나는 중국인들의 이런 강력 범죄로 인해서 도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광객 투자 유치도 좋지만 너무 무분별한 외국인 도내 유입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했는데요.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취한 조치가 중국인 투자 영주권을 제한한 겁니다. 매년 1,000명 이상에서 5,000명까지 대기 순번이 가 있던 것을 제가 투자 영주권을 관광지 내로 제한한 이후에는 1년에 지금 100명씩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분별한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여기를 자기들의 안방처럼 활개치게 만들어서 안 맞다.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우리가 일본 갔을 때 얼마나 그 나라의 문화와 현지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합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이 제주에 왔을 때는 제주의 법 질서와 문화, 그리고 제주인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명 중국 관광객이 되도록 한중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간단하게 되는데 부탁드릴게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중국 관광객의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관광의 체질 개선, 뭐 인두세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질문 내용은 무사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라. 제주도에 오시기만 하면 좋다라는 그런 양적 성장주의에서 좀 그 프레임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국가 안보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혼돈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그게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몰 제도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유지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18년.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면 인원수는 줄이되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들어서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후보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좀 투자 부탁드릴게요. 영주권자는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 제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부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걸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사증, 사실 이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의 허점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동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증이라고 해서 입국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입국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범죄자 또는 어떤 앞으로 안보에 대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제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서 예를 들어서 제주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그냥 출국했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국 심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 여과 장치를 네.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기 부동산 투자 민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본의 성격도 문제가 있고 그게 난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법무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태도보다는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의 구조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막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지 관광지로 않았습니까? 제한해 놓으니까 사실상 지금 새롭게 허가될 관광지는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자본이 네. 제주도에 땅을 사서 이거를 개발해서 쪼개서 다시 중국인들이 사가는 이런 식의 제주의 땅을 어떤 거래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저는 최악의 투자고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숨 돌리고 가는 순서입니다. OX 퀴즈 순서인데요. 짧게 질문 3가지를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OX로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OX판을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OX가 약한데 참.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 OX 들어주세요. O 드셨네요. O 드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뭐 상대를 이기든 내 자신을 이기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좀 강하셔서 사실 그 도의회 취임 초기에 그 도의회에서 보여주셨던 의원들과의 논쟁 과정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거기서도 약간 그런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네. 승부욕이 좀 있는 편입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스타일이고요. 그 나머지는 스펀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부가 쉬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릴 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안 보이고 해서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릴 네. 때부터 몰두하는 훈련을 스스로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 OX 들어주세요. 저기 있다. 네. 뭐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도세가 약간 제주 출신이라는 점,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일정 부분 핸디캡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는 서울 시민이시고 제주도지사 출마할 때는 또 제주도민이라고 하는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약간 뭔가 도민들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해명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잘 비판하려면 제가 뭐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는 제주도라는 걸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제주도 사람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관심 없는 사람 빼고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려진 거죠. 예, 처음부터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매스컵 탈 때부터 제주도 소년이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디를 가나 저는 제주도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왔냐 전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평생 달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하신다면 제가 조금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조심을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제주도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서 그때 내걸었던 거지. 내가 무슨 본적 세탁을 해서. 예,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이 정도. 그렇죠. 예, 예.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서울 사람이 부러웠던 이유는 뭐 그런 차원의 것들인가요? 정치 그런 게 활동을 하는 데 아니고요. 있어서. 일단 물론 제가 중문 출신인데 서귀포 갈 때 또는 제 고등학교 때 제주시 왔을 때 굉장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울 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다들 이 부모들도 이게 다들 아무튼 저 집안이 좋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면서 좀 처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내가 뭐 그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처절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양면성이죠. 네. 이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나는 보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X 들어주세요. X 드셨네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제가 당을 나올 때는 사실 그 당에 우리 제주도의 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도민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고요. 원희룡 현재 후보로 단일화하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네. 가능성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막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시간이면 그동안 도민들이 저에게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저에 대해서 섭섭하고 저에 대한 애증이 있는 분들을 정말 찾아가서 정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잘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4년 동안 도지사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드냐 하는 분들을 만나서 지금이라도 녹이는 게 제가 살 길이고 제주도가 살 길이지 네.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3, 4월의 인터뷰에 많은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 이거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핵심적으로는 바른정당이 그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려고 하는 그 발상법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의견을 개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한다고 해서 지방선거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졸속하게 해놓으면 밑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들만 합쳐놓으면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으면 머리들끼리 싸우다가 또 깨진다. 네. 그래서 졸속한 합당보다는 뿌리를 다지고 중간층을 중간 인력들 자체 단합을 정체성을 강화하는 걸 하면서 총선 대선을 바라보고 가자. 그러면 당장은 야권 연대 내지는 정책 연대지 이 부분이 합당이 아니다라는 합당 반대론으로 폈던 거지 무슨 제주 지역에서 무슨 야권 후보 연대를 하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현안과 관련된 토론으로 이어가 보죠. 네, 어느 분이 네, 네. 그 중국 자본의 난개발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땐 그런 난개발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카지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형 카지노가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신화월드 관련돼서는 변경 허가를 통해 가지고 우회로로 인해서 대형 카지노가 허가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신화월드의 대형 카지노 허가가 적절했는지랑 그리고 또 노영동에 있는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카지노는 지금 8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외자유치 특별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억 불인가 이상하면 카지노를 국가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보장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우리 특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다라는 거하고 카지노가 지금처럼 호텔 그냥 지하 내지는 호텔 건물에 있어가지고 카지노만 노출되는 이런 게 아니라 복합 리조트 속에 있는 카지노로 한다면 이건 세계 어디를 가나 좀 있는 어떤 관광 인프라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 정도는 어차피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대신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 기존에는 사기 게임 영세해서 사실은 이거 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끼 뭐 섹스를 끼워가지고 유치한다든 이런 제주도에 먹칠하는 이런 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카지노 감독관을 설치해가지고 이건 싹 청소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카지노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수익의 지역 환원 비율의 극대화 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 제도 정비 중에 있는데 사실은 관광부, 중앙정부랑 이게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저희는 제도 안까지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소극적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후보님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원래 건축 허가 나갈 때부터 카지노 시설을 전제로 한 이게 이미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도의회랑 고민을 해가지고 일단 하나는 나가고요. 드림타워에 대해서 카지노를 내준다? 전혀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카지노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업자의 전제하에 이제 보다 제주도의 어떤 관광 인프라로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지 자본 검증과 사업성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태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을 드리려는데 아까 아쉽게. 질문에 대해서 아니, 짧게 근데 질문하시고 오노무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일견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건축 허가가 날 무렵에 카지노를 전제로 하는 물론 이제 건축 허가하고 또 카지노 별 얘기는 합니다만 계획을 하는 부분에 공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제 법제처에서도 의견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논리로서 본다 그러면 신화액성공원 같은 경우는 네, 기존 허가를 정리 좀 초과하는 해주시죠. 대규모의 그걸 이미 허가를 주셨거든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카지노에 30초밖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 못 30초로 드리겠네요. 어떻게? 네. 저는 그런 대형 카지노는 최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라고 말씀하시기에 최소가 아니고 최대로 하셨는데. 아니, 좀 아니 이상하게 규모가 아니라 숫자. 네. 그리고 이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해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금민 지사님 때 또 유치되어 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허가까지 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대신 드림타워도 우금민 지사 때 그냥 건축 허가는 내렸습니다만 우리 38정으로 단판을 해서 낮춰놨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저희가 이 중간 과정부터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네, 그 권한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잘 다 행사하도록 됐어요.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추가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유권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설거지조차도 제대로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그동안 소통 부족 또는 도민과의 어떤 그 거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히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고쳐야 될 점들은 정말 도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쳐서 이제 제2기의 원희룡 도정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겠구나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지난 5주간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을 매주 한 분씩 모셔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도 교육감 후보 합동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들의 열띤 토론회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